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때는 2015년 4월 대전에 있는 한 오피스텔 복도에서 잠복경찰들이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마포경찰서 강력수사팀이었는데 1년 3개월 전에 발생한 한 살인사건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잠복이었죠. 그리고 이곳은 용의자 여동생 명의의 주거지였고요. 경찰들은 이미 며칠째 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들락거리는 사람은 오직 여동생 B씨 뿐이었고요. 그러던 잠복 3일째인 4월 9일 경찰이 마침내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귀가하고 있는 여동생이 등장하자 경찰이 다짜고짜 큰 소리로 이름을 불렀어요. 김땡땡씨! 자, 이 이름은 여동생 B씨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이자 지금 경찰이 쫓고 있는 용의자 김씨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외쳐지자 이 여성이 놀란 눈을 하고 뒤를 딱 돌아봐요. 그리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난 걸 알았는지 순간 털썩 주저앉고 마는데요. 네, 모두가 여동생이라고 생각했던 B씨는 B씨가 아닙니다. 용의자 김씨였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정말 이 기상천외하고도 기가 막힌 도주국. 그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2014년 1월 9일 새벽 1시쯤 119 센터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제 남자친구가 지금 흉기에 찔렸어요. 이 다급한 목소리의 여성은 42살이던 여성 김씨였습니다. 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오피스텔로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을 했죠. 거기서 이미 사망한 남성을 한 명 발견합니다. 피해자는 36살이던 남성 윤씨. 칼에 좌측 심정부를 찔린 모습이었죠. 신고자이자 이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김씨. 그녀는 막 연신 흐느끼면서 자신이 이 피해자 윤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혔어요.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이 최근 이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었대요. 그러다 사건 당일 여자친구 김씨가 우리 이제 그만 좀 헤어지자 라고 이별을 고하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 남자친구 윤씨가 마포구에 있는 그녀의 원룸에 찾아온 거예요. 둘 사이에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죠. 좀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다. 돌아가라. 이젠 끝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씨는 너무 지쳐버렸고 결국 이 같은 아파트, 오피스텔 아파트 내에서 남자친구가 현관에 서 있었는데 그대로 두고 자기는 침대에 누웠다고 해요. 그러다 잠시 후 현관 쪽에서 갑자기 으! 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쎄한 느낌에 돌아보니 이런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는 거죠. 무슨 상황이었냐면 이 남자친구 윤씨가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와서 스스로의 가슴을 찌르고 있던 겁니다. 막 피를 흘리고 쓰러졌죠? 놀란 이 김씨가 바로 119에 신고를 했다 하면서 흐느끼는데 그런데요. 이 현장을 살펴본 수사팀은 단번에 이 증언이 어딘가 어색하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먼저 이 피해자 윤씨가 스스로를 찔렀다는 그 부엌칼 있잖아요. 그 부엌칼이 사망자 옆이 아닌 부엌 싱크대에서 발견된 거예요. 좀 떨어진 곳에서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김씨가 내가 이 칼을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자기가 싱크대로 던졌다고 해명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자, 이곳은 원룸입니다. 부엌과 거실 겸 침실 그리고 현관이 다 한 공간에 있어요. 한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근데 윤 씨가 스스로를 딱 찌를 동안 김 씨는 정말 돌아 누워 있어서 침대에서 있어서 아무것도 몰랐다? 글쎄요.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합니다. 또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일단 이 감식 결과가 나온 후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바로 부검 감정서가 도착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타살 가능성 높음. 보니까요, 윤 씨는 무려 이 심장의 4분의 3 이상이 칼로 인해 관통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이 칼이 들어간 각도를 분석했어요. 이게 스스로 찔렀다고 보기에는 영 어려운 각도인 거죠. 게다가
일단 칼이 그 정도로 몸에 깊숙이 박히면요, 근육 때문에 이게 다시 빼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칼은 몸에서 빠져서 싱크대에서 발견됐다? 여러분, 보통 또 자해를 하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주저앉이라는 게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윤 씨에겐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이렇다 보니 국가수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방에 아주 강력하게 그를 찔러서 살해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자, 이렇게 됐으니 화살은 당연히 현장에 있던 윤 씨의 여자친구 김 씨에게로 향하겠죠? 알고 보니까 이 김 씨의 최초 증언도 신고 내용과 좀 다릅니다. 근데 그때 그 119에 전화했을 때는요, 제가 남자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칼이 진짜로 들어갔어요 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막상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니까 갑자기 아니다, 남자친구가 혼자서 극단적 시도를 한 거다 라고 말을 바꾼 거고요. 자, 다음으로 경찰이 그 흉기였던 부엌칼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봤죠? 네, 여기에 여자친구라는 김 씨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봐도 타살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김 씨라는 여성이 범인이라면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도 머지않아 경찰이 찾아내죠. 알고 보니 사실 이 둘은 불륜 사이였습니다. 숨진 윤 씨에게는 아내와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낸 경찰이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살해 동기가 촉발됐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고, 그 길로 바로 김 씨는 참고인이 아닌 용의자로 즉각 전환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사건 당일 김 씨가 경찰서에 가서 첫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경찰이 그녀를 다시 소환하고자 전화를 했지만 전혀 행적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꺼져 있고요.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다 통장에서 인출했더라고요. 현금 서비스도 최대로 끌어서 썼고요. 이건 명백한 도주의 정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그녀가 범인일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이렇듯 김 씨가 증발한 상황에서 경찰은 일단 그녀의 가족을 찾아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지금 김 씨는 물론이고 그녀의 여동생 B 씨까지 모두 연락 두절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이 아니 우리 애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고 경찰한테 묻더라고요. 보니까 동생도 마찬가지로 휴대폰 꺼져 있고 또 카드 사용 내역도 없습니다. 생활 반응이 전혀 포착되지 않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또다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건 바로 용의자 김 씨와 그녀의 여동생 B 씨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는 점이었죠. 쌍둥이요. 보통 쌍둥이들은 태아 때부터 함께하기 때문에 보통의 형제자매보다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들 사이의 감정은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 더 친밀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과거사를 보니까 이 김씨 자매는 어딜 가나 함께였습니다. 친구나 가족보다 서로에게 더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자매예요. 여기서 경찰은 용의자 김 씨가 쌍둥이 동생과 함께 도주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찾기 위해서 막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워낙 인간관계가 좁았던 터라 이 자매가 어디 갈 만한데 행방을 아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 시간은 15개월, 1년하고도 3개월이 흘렀는데 그러던 2015년 3월 기적적으로 새로운 단서가 포착됐죠. 딱 3일간 김씨 여동생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됐다가 해지된 이력이 뜬 겁니다. 경찰이 통신사를 찾아가서 기록을 살펴봤더니 거기에 딱 3통의 전화 기록과 1통의 문자 내용이 남아 있었어요. 그 외 번호는 대포폰으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그 중에 경찰의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죠? 바로 한 성형외과의 번호입니다. 아니 이렇게 도주 중인 상황에서 성형외과를? 경찰은 곧장 해당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에게 자매의 사진을 보여줘요. 다행히도 담당의가 그녀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자매 저희 병원에 왔었어요.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죠. 왜냐면 그때 아주 특이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미 일란성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얼굴을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네. 두 사람은요, 분명 매우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와서 더 똑같이 성형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날 자매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받았고요. 이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마, 코, 턱, 심지어 치아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두 사람은 정말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동일한 얼굴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또 한 가지 특이한 요구를 했죠? 이 두 사람 중에 오직 여동생 명의로만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도주 중이었으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경찰이 알 수 있는 건 지금껏 용의자 김 씨가 동생 명의로 생활을 해온 거 아닐까? 라고 추정할 수 있죠. 이후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이 여동생 명의로 뭐 된 게 없나 수소문했죠? 그랬더니 대전에서 여동생 명의로 도시가스, 유선방송 가입된 사실이 확인돼요. 주소지를 확인해보니 또 이게 두 군데입니다. 대전 번화가에 있는 한 오피스텔, 또 한적한 주택가요. 계약자는 둘 다 동생이었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언니 김 씨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50대 50의 확률이긴 해도요. 경찰이 이때부터 신중하게 움직였죠. 먼저 이 두 주거지의 CCTV를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각 집에 여성이 들락날락 거리는데 외모가 똑같아도 너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잘못해서 동생을 체포한다면 그 사이에 진범 김 씨가 도주할 수 있으니까요. 경찰은 고민에 빠졌죠. 그런데 문득 과거 탐문 수사에서 가족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쌍둥이 자매가 외모는 굉장히 비슷하지만 성격이 정반대라는 증언이었어요. 언니 김 씨는 대체적으로 좀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인데 반해 동생은 내성적이고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걸 바탕으로 막 분석을 했고요. 아무래도 언니인 김 씨가 그 대전 번화가 오피스텔에 살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게 돼요. 그리고선 오피스텔을 더 중점적으로 잠복을 했던 거예요. 그 추리는 적중했죠. 김땡땡 씨! 하고 불렀을 때 놀라서 뒤를 돈 그녀는 정말 동생과 똑같은 얼굴을 한 범인 김 씨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반 동안 동생 행세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모든 흔적들을 지우되 대신 모든 걸 동생의 이름으로 빌렸어요. 자매는 대포폰을 사용했고요. 돈이 떨어지면 유흥업소에 나가서 현금을 벌어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긴 도주 끝에 발목이 잡힌 김 씨. 경찰에 체포된 직후 내가 언젠가는 잡힐 줄 알았어요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아니, 그럴 거면 애초에 빨리 자수를 하지 왜 애꿎은 경찰들만 고생시키냐고요. 어쨌든 그렇게 검거된 김 씨는 이제 살인사건에 관련돼서 조사를 받아야겠죠? 근데 그녀의 주장은 예상 바뀌었습니다. 남친 윤 씨의 죽음에 대해서 우발적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아, 그래요? 좀 말을 들어볼까요? 일단 김 씨와 이 피해자 윤 씨는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만남을 가져왔죠. 윤 씨에겐 이미 아내와 3살 된 딸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연애를 해오면서 여자친구 김 씨에게 나는 곧 아내와 이혼할 거다 라면서 그녀를 달랬고 또 김 씨는 이걸 믿고 기다렸다고 하죠. 하지만 2년이 다 지나도록 관계가 제자리였습니다. 불만이 쌓인 김 씨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라고 하면서 한 번, 두 번 두 사람은 말다툼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그건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고요. 새벽 1시 그날도 김 씨가 도대체 아내랑 언제 이혼할 거냐,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막 이러면서 윤 씨를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점점 격해졌겠죠? 결국 격분한 끝에 그녀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서 윤 씨를 위협했어요. 그러다가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윤 씨는 꽤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김 씨가 심장 쪽으로 강하게 칼을 찔렀는데 이게 겉옷이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칼날이 이걸 뚫고 심장을 15cm나 관통한 거죠.
이걸로 봤을 때 그 당시 김 씨가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남자친구가 윽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자 다음으로 김 씨가 한 일은 119에 전화를 해서 남자친구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어요. 목격자인 양 신고를 했고요. 첫 참고인 조사까지 받았지만 바로 도주를 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평소 가장 의지하던 쌍둥이 동생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털어놨어요. 야, 이러저러해서 내가 윤씨 죽였어. 근데 내가 살려면 네가 나 도와줘야 돼. 아마 동생은 이걸 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동생이 동조했고 그렇게 정말 답 없는 자매의 도피가 시작된 거죠. 이후 재판이 진행됩니다. 결국 김 씨에게는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이 내려졌는데요. 10년형, 좀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보통 이 이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같죠? 진술상으로는 남자친구가 공격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과거 범죄 전력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비용의 변호사를 쓴 것 때문일까요? 어쨌든 저한테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김 씨의 도주를 도왔던 동생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법 조항에는 친족 상도례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일 경우에 이 도주를 돕거나 숨겨주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이런 게 있는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공범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보다는 가족이라는 이 정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었을 거다라는 게 법의 판단이겠죠. 여기에 완전히 공감할 순 없지만 전 개인적으로 동생도 일부 피해자라는 생각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도주국을 펼치면서 동생과 똑같은 얼굴로 성형까지 감행한 범인 김 씨. 그리고 별 수 없이 그녀의 조력자가 되어줘야 했던 동생까지. 결국 모든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된 언니를 보며 동생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편이 되어줄게.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편을 드는 것이 과연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에는 좀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5월 25일 새벽 4시 경기도 부천시 소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간 경비를 돌고 있던 경비원이 어디선가 쿵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새벽에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소리가 난 곳은 지하 주차장 쪽이었는데 경비원이 그곳에 도착하자 너무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의 천장이 부서져 있었고 그 아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2명의 여성. 놀란 경비원이 곧바로 119에 신고를 했죠.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두 여성은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현장 조사 결과 놀라운 또 다른 사실이 밝혀집니다. 우선 사망한 두 여성, 이들은 33살의 A씨와 31살의 B씨였습니다. 자매 사이였죠. 이들은 해당 아파트 12층에 거주 중이었는데 여기에 자매만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매의 어머니와 막내 동생 29살의 C씨까지 총 4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12층 이들의 집에 찾아갔을 때 안타깝게도 추가 사망자가 확인됩니다. 바로 막내 C씨예요. 그녀는 목이 졸려 사망한 채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그녀의 시신 위에 이불이 덮여 있었다는 점이었죠. 그렇게 하루아침에 발생한 세 자매의 연속 사망 사건. 부검 결과 이 세 사람은 큰 시차 없이 한날 한시에 사망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사인은 달랐죠. 투신한 A, B씨는 외상에 의한 사망이고요. 그리고 목이 졸린 채 발견된 막내 C씨는 경부압박 질식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막내가 목이 졸려 사망한 지 약 2분 뒤에 다른 두 언니가 투신한 게 아니냐라고 경찰이 분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세 자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에 남아있는 사큰. 이 사큰이라는 게 보통 목이 졸려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람이 저항을 하면 생기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종합해서 해석하면 세 자매 모두가 누군가에게 목을 졸렸다는 뜻이 되겠죠. 심지어 막내 C씨는 시신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다는 점에서 타살 정황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세 명의 자매를 살해할 만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걸까요? 사건 당일 이들의 집에는 자매들 외에 또 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죠.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사건 전날인 5월 24일 밤 11시에 딸들이 안방에 모여서 TV를 보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목격했습니다. 잘 자라 인사를 건넸고 어머니는 거실에서 잠이 들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몇 시간 후 새벽에 이 어머니는 딸들이 차례차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이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제3자가 이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자매들을 살해했다면 방에서 분명 소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는 증언.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세 가지 가설로 좁혀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어머니가 범인일 수 있다. 또는 면식범이 집에 침입을 해서 살인을 했다. 혹은 세 자매가 서로의 자살을 도왔다. 이 세 경우겠죠. 경찰은 하나하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당시 수사팀은 어머니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단정지어서 발표를 했어요. 이 결론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의심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설은 제쳐두고요. 두 번째 가설, 알고 있던 면식범의 소행일까요? 모두가 잠들고 있는 사이에 뭔가 이 집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세 자매를 죽였다는 시나리오. 조사 결과 하필이면 이 사건 당일에 아파트 CCTV가 작동하지 않았던 게 밝혀집니다. 경비원분이 청소를 하던 중에 기계를 잘못 만졌는데 이게 꺼져버린 거예요. 하필 그날요. 그런데 그 외에 사실 현장에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외부에서 침입이 전혀 없었다고 100%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게다가 만약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라면 어떤 강제 침입 흔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일단 경찰은 이 세 자매 주변에 원한을 가질 만한 인물이 있는지 탐문했습니다. 이웃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족이 어디 가서 욕먹을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참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고 다들 칭찬 일색입니다. 지인들과의 갈등도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러면 혹시 친척 또는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나 싶었는데 그러면서 밝혀진 게 사실 이 집엔 이 세 명의 자매 피해자 위로 2명의 언니가 더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언니, 이들은 진작 출가를 해서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가족 간의 관계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자매들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가까운 친척과의 교류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홀로 이 5딸을 부양했고요. 2딸이 출가한 후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계셨죠. 자, 그러면 가족의 불화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른 가능성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돈. 만약에 이들이 사채를 썼거나 누군가에게 큰 돈을 빚진 상황이라면 원한 범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데 이조차도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어요. 심지어 세 자매의 어머니는 당시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죠. 아파트의 시세가 약 2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또 어머니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셨고요. 아파트 관리비도 밀린 흔적이 없어요. 세 자매의 보험 가입 내역, 또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내역까지 남아있는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기서 도저히 타사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질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가설이었던 동반 자살, 여기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었죠. 어찌 보면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현장에서 유서로 보이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장의 A4 용지, 이 세 자매 각각 필체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는 게 힘들다,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시신은 화장해서 뿌려달라 등등의 내용이었습니다. 자매들의 어머니 또한 유서를 보고 이게 각각 자매들의 필체가 맞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런 징조도 없이 갑자기 자매 3명이서 하루아침에 동반 자살을 한다? 같이 살고 있는 엄마를 홀로 남겨두고? 보통 동반 자살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들이 같은 형태의 죽음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다 같이 약을 먹고 쓰러진 채 발견되거나 또는 다 같이 투신한다던가 하는 경우겠죠. 그런데 이들의 경우에는 투신과 목졸림이라는 자매간의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결코 일반적이진 않다고 말하는데요. 그럼 혹시 독극물이나 마약에 취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이 즉각 정밀 부검, 그리고 현장에 또 정밀 감식을 실행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조사 끝에 마침내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사건은 세 자매의 동반 자살이 맞다는 결론이에요. 부검에서 약물 섭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침입에 흔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3자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자살이 아니고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데 결론이 닿은 건데요. 특히나 이 세 자매의 사망의 형태가 다르지 않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서로 자살을 도왔거나 혹은 서로가 서로를 살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됩니다. 그러니까 3명의 목에 남아있던 사큰이 서로 목을 조르다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는 설명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막내인 C씨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니까 남은 언니 A, B씨가 별 수 없이 투신을 선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매들이 서로를 한 번씩 목 졸랐다는 것이 좀 이해가 저로서는 힘들었는데요. 근데 또 그 중에 동생만 성공했다. 이 스토리는 참 어딘가 앞뒤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사건 전말이 찜찜한 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찰은요, 이들의 동반 자살의 원인을 생활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근데 앞서서 집도 자기 집이고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생활고를 원인이라고 본 데는 이유가 있었죠. 당시 세 자매 모두 직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딸이었던 A씨는 10년 정도 보육교사로 일을 했었는데 사망하기 얼마 전에 실직을 당한 게 확인됐어요. 월급이 약 16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게 되면서 실직을 피할 수 없었죠. 넷째였던 B씨 또한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는데 마침 몇 달 전에 실직을 했습니다. 막내 C씨는 장기간 직업이 없었고요. 간간히 알바만 했을 뿐 어떤 정규 직장에 다닌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사는 이 4사람 중에 지금 3사람이 직업이 없잖아요. 실직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한 명한테 경제적인 부담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한편 어머니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집에 함께 남아있던 이 세 자매는 자연스럽게 시간을 같이 보냈을 거고 또 실직과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같이 공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할 바에는 같이 삶을 마감하자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데, 이 사건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생활고가 문제였다 하는데 어머니가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데 자체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 프로파일러는 이들의 사망 원인이 우울감의 공유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이라는 어떤 극한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감정 공유는 사람들끼리 더 깊어진다고 해요. 힘든 걸 같이 겪은 사람들이니까요. 이 자매들은 특히나 집에서도 함께 모여서 TV를 보고 함께 모여서 밥을 먹을 정도로 아주 친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끈끈한 자매다 보니까 우울감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전파가 되었고, 어느 순간 자신도 혼자 남을 수 없고 상대방도 혼자 남겨둘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죽음을 공유하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었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은 유서에다가 자신의 어떤 힘든 심경과 또 자살의 이유를 꽤 자세히 적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참 간단명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프로파일러는 이것 또한 같은 우울의 감정을 공유했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할 말을 이제 굉장히 적게 남겼을 거다라고 분석했죠. 굳이 이런저런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라는 겁니다. 결국 이 세 자매는 한날 한시에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끊어주는 다소 독특한 형태의 자살을 계획했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참 몇 번이고 다시 되짚었는데 전문가의 분석을 아무리 들어도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만에 하나 세 사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은 아니었을까라는 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정말 이 부천 세 자매의 동반 자살 사건은 생활고 혹은 실직으로 인한 우울감의 공유로부터 온 자살 사건이었을까요? 결론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무엇보다도 창창한 나이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던 이 세 자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